안녕하세요. 아포유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최근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주택가격 꼭지에 가까워졌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러한 정부의 상황 인식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얼마나 헛다리를 짚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고 지금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까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현재 정부 당국자들이 일괄적으로 나서서 고점에 가까워졌다. 그리고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황이 마치 2006년과 유사해 보인다. 2006년의 상황과 지금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 자, 그리고 2008년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주택시장 하락하지 않았느냐? 자,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결코 2006년의 상황과 비슷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분들께 아포유 데이터, 아포유가 직접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로 해가지고 지수 만들고 그런 차트가 아니라 KB 부동산,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동향, 그리고 전세 가격 지수 동향,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께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지수가 KB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전세 가격 지수 1986년 1월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몇 년이야? 장기간 동안 이 한 칸이 1년입니다. 이 한 칸이 1년이에요. 그냥 매매 가격 지수하고 전세 가격 지수하고 같이 한 표에 묶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차트입니다. 자, 지금 차트를 갖다 보시게 되면요. 지금 폭등이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폭등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붉은색이 매매 가격 지수 동향이고요. 푸른색 선이 전세 가격 지수 동향입니다. 매매 가격 지수 동향 2020년 하반기 2, 4분기부터라고 표현이 정확하겠네요. 2, 4분기부터 폭등이 시작해가지고 그 폭등이 가라앉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폭등이 어마어마한 폭등이라는 거 지금 제가 여러 번 계속 말씀을 드려도 이걸 갖다 잘 인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점차 지금 물은 계속 차오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정부조차도 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야, 이제 고점 가까워졌겠지 하고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근거 없는 기대예요. 지금 가라앉겠지? 자, 무엇을 근거로 가라앉습니까? 자,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 폭등이 2006년도의 폭등과 비슷하다? 아니요. 결코 2006년의 급등과 비슷하지 않습니다. 왜? 바로 푸른색 선을 보시게 되면 전세 가격 지수 급등이 매매 가격 지수하고 거의 기울기가 비슷한 수준으로 급등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울기 다시 가파라질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매매가와 전세 가격 지수가 동시에 급등하고 있는 양상. 자, 2006년과 비교해보면 2006년 전세 가격 지수 상승하긴 했지만 매매 가격 지수처럼 미친 폭등은 아니었어요. 2006년. 지금 마우스 보시면 나타나는데 지금 매매 가격 지수 동향 급등. 하지만 전세 가격 지수는 그나마 상승 정도로 표기하는 게 낫겠네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매매 가격 지수 급등, 전세 가격 지수 급등.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비교를 하게 되면요. 사실상 2001년 그리고 2002년 이 시기의 급등과 지금의 급등이 비슷한 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가가 매매가 급등 동시에 나타나는 구간.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2001년과 2002년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났느냐. 2001년과 2002년 사실상 1997년 IMF가 터짐으로 인해서 이 당시에 건설사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당합니다. 건설사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고요. 사업성, 새로운 사업지 발굴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건설사들이 자꾸 부도가 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신규 분양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가 힘들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누적돼서 나타났던 현상이 2000년 이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0년 이후부터. 그러면서 2001년과 2002년도에는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나도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민간에서 건설 공급이 상당히 위축되는 부분. 그러니까 착공에서 준공하는 기간까지 해서 3년이라고 치고 사업 준비 기간 2년까지 합치면 약 5년의 시기를 거치면서 입주 물량,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2002년, 2003년도의 상황, 사실상 IMF 이후로 건설사들이 신규 공급에 대한 검토가 부실해지면서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의 상황 어떠냐? 지금의 상황, 물량 부족. 이 물량 부족과 관련돼 가지고는 그 책임론을 갖다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부 다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긴 좀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량 부족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실상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되는 게, 박근혜 정부 때 신도시를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 라고 공언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 2년 차쯤인가요? 신도시 앞으로 공공택지 개발 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한 시점이 있었어요. 그 시점까지만 해도 왜 그런 발언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들이 그 당시에 택지를 갖다가 분양받지를 않아. 왜? 미분양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미분양이 너무 많이 쌓여 있고 건설사에서 보유 미분양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으로선 상상도 안 가신 상황일 거예요. 야, 건설사들이 미분양을 가지고 있다고? 그 당시에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돼서 대통령 재임한 1년차 시점에서 건설사들 현황은요, 분양이 너무 안 돼서 전세식 분양을 하던 시점입니다. 준공하고 나는데 미분양이 40%, 막 50% 그래. 분양률이 50%밖에 안 돼. 그럼 건설사는 50% 물량에 대해서 그냥 전세를 놔버린 거야. 이걸 갖다가 현금 유동성이 너무 빡빡하니까 현금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야, 그냥 전세라도 놔. 그리고 전세 2년 살아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때 분양으로 전환해 드릴게요 하면서 전세식 분양을 하던 시점이에요. 지금 생각하기엔 꿈과 같은 시절이죠. 그러면서 공공택지, 이런 상황인데 건설사들이 무슨 공공택지를 갖다 분양받냐고. 상황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건설사들, 야, 마음 놓고 이제 택지 그냥 분양받아. 앞으로 공공택지 개발 안 할게 라고 하면서 건설사들을 유인했고, 그와 동시에 미분양에 대해서 건설사 미분양 물량을 분양받으면 양도세 면제 혜택도 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그 뒤로 건설사들이 급격하게 진입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 2018년, 2019년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그 당시에 건설사들이 택지를 갖다가 무섭게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무섭게 착공하고 준공시키기 시작하면서 2017년, 2018년, 2019년 부동산 시장, 전세 시장의 안정이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을 갖다가 명쾌하게 이해를 하셨다면은 이 책임론과 관련돼서 박근혜 책임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의 입주 물량의 혜택을 받고 그 시점에 문재인 정부가 급할 게 없으니까 완전히 오판한 거예요. 앞으로 토건 위주의 경제 성장을 펼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건설사들 분양가 상한제, 규제 강하게 때리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건설사에서는 마진이 안 나오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마진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 그러면서 건설회사에서 수주 검토 물량이 대폭 폭감했고 지금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입주 물량 부족. 그래서 지금 차트가 이러한 차트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2020년 2, 4분기 이후로 매매가 급등, 전세가 급등. 전세가 급등은요, 여러분들 수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상황은요, 2006년의 상황이 아니에요. 2006년 이후에, 야, 1, 2년 후에 폭락기 한번 왔잖아. 그 뒤로 보합 거치면서 폭락기 한번 왔잖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안타깝게도 2006년의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의 상황은 바로 2001년과 2002년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매매가 급등, 전세가 급등 동시에 무서울 정도로 급등이 나타났던 이 시점과 지금의 시점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황, 아파트는 빵이 아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아파트는 빵이 아니에요. 2, 3년 내로 저거 못 잡습니다. 물량 못 잡아요.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은 지금 정부에서 야, 고점 가까워졌어, 이제 하락할 시점이 다가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전세가, 매매가 둘을 동시에 잡는다는 거 2, 3년 내에는 불가능해요.
전세가를 잡거나 매매가를 잡던가. 지금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딱 한 가지가 바로 입주 물량밖에 없어요. 입주 물량이 폭발적으로 나타난다? 그럼 전세가, 매매가 다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공주도로 한다고 해놓고서 지금 무슨 짓 벌이고 있습니까? 공공주도 지금 200만 원 공급한다는 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70만 원 공급한다는 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공공주도로는 도저히 스피드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민간주도로 하게 되면은 스피드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민간주도로 공급을 갖다가 대폭 늘려줘야 그나마 3, 4년 내에는 안정을 시킬 수 있는 타임이 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3, 4년 후까지 전세가, 매매가 폭등하게 놔둘 것이냐? 지금처럼 하면 폭등합니다. 지금처럼 하면 폭등해요. 지금의 스탠스 그대로 유지하면요, 폭등합니다. 이 폭등을 막으려면요, 전세가든 매매가든 두 마리 토끼 중에 한 마리만 잡아야 돼요. 한 마리만 잡아야 돼요. 두 마리 동시에 잡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입주 물량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지금 해결 방안이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두 마리 토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자, 지금 정부에서 주택시장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매매가를 잡든 아니면 전세가를 잡든 둘 중에 하나만 잡아야 됩니다.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사실상. 제가 여러분들께 주택시장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 양도세 철폐를 갖다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전세는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전세는 얼마나 폭등하건 말건 그냥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양도세 철폐하고 다만 종부세는 유지한 상태에서 양도세를 철폐해버리면 매물이 나올 겁니다. 차기 정부에서도 우린 종부세 낮출 생각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 매물이 다주택자 물량이 나올 겁니다. 다만 문제점은 그로 인해서 전세가는 더 폭등해 갈 거예요. 자, 다만 3, 4년까지 버티기에 지금 전세가율이 서울시 평균 기준으로 해서 55% 수준이에요. 매매가는 좀 잡아놓고 전세가가 거의 8, 90%까지 가는 시점, 그 시점을 타이밍을 갖다가 좀 강하게 압박하면서 좀 전세가율은 상당히 높아져 갈 겁니다. 그 시점을 압박하면서 이후에 쏟아지는 입주 물량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 이게 1번입니다. 이게 1번이에요. 전세가는 더 폭등할 겁니다. 매매가는 안정을 갖다가 거칠 거예요. 종부세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압박해 간다면. 자, 이게 1안이고요. 2안은 매매가를 포기하는 겁니다. 매매가를 포기하고 전세가를 안정시키는 방안이 2안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분들 지금 현 정부는 전세가 폭등시키려고 작정한 거나 다름없어요. 현 정부는 전세가 폭등시키려고 작정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굳이 서울에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전부 다 서울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양도세를 갖다가 완화받기 위해서 실거주 기간에 따라서 양도세를 완화해주고,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괜히 서울에 살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다 서울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은 더 북적박적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주택자가 늘어난다. 다주택자가 늘어나면요, 여러분들 정말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뭐냐면은, 다주택자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것보다 더 좋은 주택을 매수해 놓습니다. 다주택자의 속성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보다 더 좋은 주택을 매수해요. 갭 투자자들, 자기가 나는 좀 약간 거주 환경이 나쁘더라도 나는 괜찮아, 나는 이거 그냥 몸빵으로 때울 거야 하면서 거주 환경이 좋은 곳에 주택을 매수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갭 투자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주 환경이 좋은 곳에 임대차 물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갭 투자라고요. 갭 투자자들이 거주 환경이 더 좋은 곳에 자기는 집을 사놓고 자기는 경기도에 살아. 자, 이런 다주택자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거주 환경이 양호한 지역에 임대차 매물이 늘어나게 되고요.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다 갭 투자를 하려고 그래? 그리고 서울에 살려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전세가가 안정되는 거예요. 전세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전세가가 안정되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전세 시장은 안정되겠지만 매매가는 급등을 할 겁니다. 매매가는 폭등할 거예요. 다만 전세 시장은 그렇게 하면 안정이 됩니다. 매매가는 폭등하다가 어느 시점 거품을 맞이하게 되죠. 바로 그 시점이 언제냐? 잠시만요. 이거는 잠시만. 이 차트를 갖다 이 차트를 보여드려야겠네요. 지금 이 차트는 뭐냐? 지금 이거는 그냥 테스트성으로 했던 건데, 테스트성으로 만든 건데, 자, 이 차트는 전세가율이에요. KB 월간 매매 가격 지수 동향을 그 차트를 갖다 다운받아 보시면은, 그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면은 전세가율이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있고요. 이 전세가율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바로 전세가율이 40%대 밑으로 떨어지는 시점. 잠시만요. 지금 여기서 파란색 선이 서울 평균이고요. 붉은색 선이 강남 평균, 그리고 초록색 선이 강북 평균입니다. 전세가율이 40%가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이때는 굳이 전세 사는 사람들이 집을 살 필요가 없어. 전세 물량도 풍부해지고요.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어요. 보유세를 갖다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주택시장은 다시 가격 안정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시장은 놀라울 정도로 시장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거품이다 싶으면은 시장 스스로 가격을 낮춰가는 효과가 있어요. 따라서 두 번째 방안도 나쁘진 않은 방안인데, 그럼 매매가 폭등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 이건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전세 시장을 갖다가 잡는 방안, 전세 시장을 잡는 방안보다는 지금 첫 번째 방안, 매매 시장을 잡는 방안이 훨씬 더 좀 효율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세가, 매매가 같이 이렇게 급등 구간이 나타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사실상 전세가가 안정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또 매매가는 상승해가는 시기가 나타나요. 그리고 뭐 2005년도에 매매가 좀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거는 정책발 효과였고요. 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양도세 강화, 종부세 신설 해가지고 이때 공포를 심리를 어마어마하게 줬거든요. 하지만 이 시점 딱 시행하자마자 다시 폭등하기 시작해. 매매가라는 건요, 여러분, 매매가라는 것은 미래 상승분에 대한 기대 심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전세가는 현재 가치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매매가, 전세가 같이 급등하고 있다? 지금 고점을 논한다는 건 미친 소리예요. 현 정부 당국자분들이 제발 정신 차리시고 지금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 상황인지 빨리 인식하셔서 올바른 대처, 매매가를 잡으실 것인지 아니면 전세가를 잡으실 것인지 두 마리 토끼 중에 한 마리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들이 두 마리 토끼, 두 마리 다 잡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선택이고요. 이 말은 즉슨 부동산 시장 포기했고 앞으로 전세가 폭등, 매매가 폭등 두 가지 다 방치하겠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그나마 지금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잡아가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늘 여러분들께 보다 정확하고 빠른 부동산 정보 전달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